자, 실무 7장 쪽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가장 중요한 법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1차 때도 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상가도 하나 따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법령 쪽에서는 주택과 상가가, 자, 실무가 한 10개 정도 나올 건데 여기는 두세 개는 충분히 나오고요. 자, 실무 가셨을 때 주택임대차가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계약서 하나 쓰면 상가를 쓰는 게 아니라 주택, 그리고 매매를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월세나 전세를 이렇게 쓰게 될 거니까요. 실무 쪽에서도 많이 접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임대차가 민법에도 있는데, 자, 재정 목적은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무슨 생활입니까? 우리 경제 생활이 아니라 여기는 주거 생활. 그러니까 상가는 경제 생활의 안정을 장사하는 집이니까 여기는 사는데 편안해야 되니까요. 주거 생활의 안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저 그때 주거 생활, 두 번째 앞쪽하고 주거 생활 꼭 줄여 놓으시고요. 여기다가 경제 생활 그러면 X, 그건 상가였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 대상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고요. 자, 먼저 주거용 건물의 전부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일부가 문제가 될 겁니다. 상가 반 그리고 주택 반 점포 딸려 있는 주택구역입니다. 자, 대신에 주거용 부분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을 때에는 적용이 없다. 여기도 이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가로 1번 쪽에서 일부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3분의 1은 적용 X. 주거용 부분이 너무 적으면 차라리 상가로 가세요. 상가도 있으니까. 라고 적용될 건가 안 될 건가 아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주거용이면 전입신고를 하면은 등기를 안 했어도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뭐합니까? 적용돼요. 그리고 잠시만 쓰는 일시 사용은 적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법인한테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요? 전입신고를 못하니까. 대신에 외국인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전입신고 못할 겁니다. 근데 머무르는 곳을 신고하면은 그게 체류지라고 합니다. 머무르는 곳을 신고를 했을 때 그게 전입신고고요. 거주하면 여기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괜히 또 외국인한테는 주택임대차가 적용이 없다. 그러면 X. 지금 잘못하셨습니다. 거래사고를 내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로 봤을 때 이제 중소기업에서 그리고 그 법인이 그리고 누구한테 그 사원한테 집을 얻어줄 때 원래는 적용이 없을 건데 여기만큼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가 이제 한국토지공사, 토지주택공사가 있을 겁니다. LH공사하고 지방공사는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만큼은 임차인이라고 해도 뭐 한다고요? 주택임대차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원칙은 법인이 적용 안 되는데 이외적으로 세 사람만큼은 적용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대항력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대항력이 나오는데 우리 대항력은 전입신고하고 나서 언제입니까? 거주하고 나서 다음 날, 그러니까 열세 받고 인도에 그리고 전입신고한 꼭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그 다음 날에 꼭 동그라미를 잘 넣으셔야 됩니다. 다음 날 0시지. 당일에 효력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하필이면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이 들어오냐고 똑같은 날. 그러면 결국에는 근저당은 당일에 효력을 발생하는데 누구는요? 전입신고는 다음 날이니까 요 말소 기준 권리 빗자루에 쓸려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럼 대항력이 없어요. 보증금 5천만 원 못 받고 그냥 나가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설명하셔야지 괜히 무조건 세입자 집어넣어 놓고요. 중개 보수만 받으려고 했다가 무리하게 나중에 계약서를 쓰시면 그 책임은 다 누구한테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이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쪽에서 이제 다음 날, 두 번째 줄에 다음 날 꼭 동그라미를 잘 해놓으시고요. 이거 시간까지도 합니다. 0시부터 효력을 새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를 와도 다음 날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 꼭 기억을 좀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대항력의 내용, 우리 판례가 조목조목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판례를 꼼꼼하게 점검해 놓으시고요.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꼭 시험 문제가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항력 순교에서도 이제 매매를 해서 우리 매수인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상속을 받았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증여를 받았을 때 그 증여 받은 분, 상속을 받은 분 그리고 낙찰을 받은 분, 자, 그분이 계속 이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니까요. 보증금 1,000만 원, 5천만 원 다 누가요? 매수인 쪽에서 그리고 낙찰자 쪽에서 또 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내줘야 건물을 받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은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대항력 유지 그리고 이제 상실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집원만
거기다가 동호수가 필요하냐. 자, 그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단독주택은 다중주택이나 그리고 다가구 주택인데 어차피 한 사람 집이니까요. 뭐만 집원만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동호수 빠져도 괜찮고요. 잘못 기재해서 전입신고 해도 단독주택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공동주택은 그 공동주택은 연립이나 그리고 다세대나 그리고 무슨 주택입니까? 아파트였을 때 얘는 여러 사람 집이니까요. 거기는 동호수까지도 완벽하게 기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대항력이 없다고요. 전세금으로 1억 주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그냥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계약서를 누가 썼냐고입니다. 누가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썼잖아요. 나중에 물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공동주택인데 집원만 또 그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또 단독주택에도 동호수까지도 그러면 다 X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뒤에 여러 가지 우리 판례가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8번째 그 판례 같은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자, 보통은 매도하면 그 집을 떠나줄 건데 그 집을 안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자기 집에서 다시 월세나 전세를 산다고 했을 때 이 사람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보통 이제 전입신고하고 열세 받고 나서 그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는데 매도하고 임대차, 매도하고 전세 사시는 분, 자, 이분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언제라고 했습니까? 매수인 명의에, 근데 왜 그러겠는지 또 주의를 힘시라는 겁니다. 매수인 명의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그것도 다음 날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도하면서 이렇게 매도하면서 소유권자 지위였으니까요. 매도하면서 다시 전세 살았을 때 그러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빼앗아 가지 않게 되면 아직도 계속 소유권자니까 이 법은 소유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매수인 쪽에서 소유권을 빼앗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항상 우리 대항력은 다음 날이었으니까 자, 보통 사람은 전입신고하고 거주만 하면 그 다음날 효력 발생하지만 매도하고 임차하시는 뭐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매수인 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것도 그 다음날 효력이 새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매수하면서 대출까지 받으면 그 대출한테도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8번째 저 끝으로 가야 되겠죠.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날도 그럴 겁니다. 다음에다가 꼭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시고요. 자, 이런 판례가 엄청 중요한 판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무할 때도 많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뭐 10번째나 13번째 자, 이런 판례들은 아주 중요한 판례니까요. 꼼꼼하게 점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임차인 쪽에서 경매를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집을 비워줘야 될까요? 안 비워줘도 될까요? 아주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넘겨주는 게 집행 개시의 요건이냐 아니냐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빠져나오면 나중에 괜히 또 경매 신청한다고 빠져나오면 대항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요. 경매를 신청하려면 그 집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는데 자, 누구는요. 주택이나 상가는 거기서 살면서 경매 신청해야 오히려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빠져나오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문장에서 저 끝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경매 청구할 때 여기는 빠져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이제 확정일자 받았다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건 안 되고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판결만 얻어야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집행 권한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채무명의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우선 변제가 나오죠. 자, 그 우선 변제는 계약서에다가 나중에 도장꽝 확정된 날짜를 받아놔야 됩니다. 확정된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선순위한테는 오히려 꼼짝을 못하고요. 누구한테 그 날짜 후순위한테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가 물건처럼 둔갑이 된다는 겁니다. 꼭 전세권처럼 저당권처럼 됩니다. 거기에 어디 있냐? 고스입니다. 최우선 변제가 아주 적지 않아. 자, 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확정일자가 공개 청구, 주민센터한테 공개 한번 해봐라고 공개 청구가 또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증금 얼마다, 확정일자 언제 받았다, 그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 아무나 아닙니다. 불쾌하잖아요, 여기입니다. 자, 임대인 그리고 세에 들어가는 임차인, 그럼 계약서 정도 첨부해야 되겠죠, 입니다. 안 그러면 못 봐요. 자, 그입니다. 자, 세 번째 우선 변제가 정말 여기는 후순위.
확정된 날짜가 있으니까 후순위한테 우선하지 선순위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인데요. 자, 기간 지금 다 끝났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오도 가도 못하니까 새로운 집에다가 계약을 체결해놨으니까 그러면 종전집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출해도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 종전집도 보호가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집은 또 이사를 가서 거기다 전입신고할 거니까 그럼 두 개 집이 모두 다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시는 분 구제해주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그 종전의 집 최우선 변제받는 소액 보증금이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도 계속 최우선 변제가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러다가 계속 쌓이면 2분의 1도 넘어가고 최우선 변제금만 엄청나게 많아지면 다른 분은 배당 받을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안 돼요. 그 이후에 임차인은 전혀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선 변제는 인정돼요.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없다고 했지. 일정에게 우선 변제가 없어요. 우선 변제는 그냥 인정됩니다. 대신에 나중에 보증금 받으려고 기다려봐야 소용은 없을 거다. 순위가 너무 늦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뒤쪽에 이제 다섯 번째가 최우선 변제금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금액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은 확정일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위에다가 확정일자 X 대항력만 있으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되건 상가가 되건 최우선 변제금은 2분의 1, 상가도 2분의 1로 달라졌습니다. 그럼 낙찰 금액이 1억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 받는 사람이 서울역까지 막 줄 섰습니다. 그렇게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5천만 원 안에서만 최우선 변제, 그 부족하면 안분 배당이라고 합니다. 금액을 적게 해서 똑같이 쪼개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그냥 3,200 받습니다. 했다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이제 세 번째가 주요 규정이 나오죠. 자, 먼저 주택임대차는 최단기간 2년. 그리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 지나면 1년만 지나면 그리고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 소리 안 하면 뭐가 된다고요? 묵시적으로 막 갱신된다는 겁니다. 2년씩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최단 기간도 2년, 묵시적 갱신도 2년 꼭 주의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보증금 빼주고 나서 월세로 바꿀 때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연. 지금은 10%로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에다가 4.5배가 아니라 4배를 곱한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만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청구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뱉어내고 그 설명을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송까지 들어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차임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까지 보셨고요. 그다음 이제 보증금의 횟수가 나올 겁니다. 기간이 다 끝나갔는데 돈을 안 내준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속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월세가 있으면 월세는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또 실무하실 때 엉뚱한 소리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뒤쪽에서 이제 금융기관 등에서 우선 변제를 승계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고 해지 통보. 그리고 이제 우리 월세를 2번 이상 밀렸을 때 나가. 자, 그런 청구는 된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지할도리 안 하면 2년 보장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당연히 보장될 건데 밀린 게 있다는 겁니다. 지불해도 연체 횟수에 들어갑니다. 2번 밀리면 나가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주의하시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임차인 쪽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촌 이내에 친족하고 부인은 없는 데입니다. 공동으로 승계하고요. 근데 빚이 너무 많습니다. 포기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라고 했습니까? 1개월 이내에 포기를 해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점검을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완벽한 내용이니까요.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